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난방비 쇼크에 오늘 대통령실은 예정이 없던 긴급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여야도 분주해졌죠.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할 대상, 방식, 그리고 재원 마련 방법까지 여야 시각차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위해서 횡재세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어떤 방안이 최선일지 생각해보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사퇴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 또 소환을 코앞에 둔 이재명 대표 행보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월 26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이른 아침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미끄럼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잠시 주춤했던 북극 한파가 다시 찾아와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로 확대합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폭등 원인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가격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면서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날선 공방 와중에도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을 겨냥한 구애는 계속됐습니다. 모레 검찰 출석을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찾아 새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필 규정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직 자체가 특권이라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한 달 전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1군단이 표적을 처음으로 탐지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상황 전파가 늦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방공 지휘 경보 체계가 연결돼 있지 않아 제각각 대응에 나선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우거나 판매한 재벌가 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남양유업과 범효성가 3세, 그리고 금융지주사 일가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규정한 한국형 재직합법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민청 설립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중부 내륙에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치워도 쌓이는 눈에 보행로도 찻길도 온통 미끄러워졌지만 곳곳에 분주한 손길 덕분에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내린 눈이 쌓여 골목길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빗자루를 꺼내와 쓸어봐도 쉼없이 내리는 눈이 치운 자리를 금세 다시 덮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 일어나 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행여나 넘어질세라 내리막길에서는 종종 걸음을 쳐야 합니다. 아침에 좀 미리 일어나가지고 눈이 왔나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출근할 때 조금 불편하니까 걱정은 됩니다. 단단히 대비하고 나왔는데도 눈길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아찔한 순간도 맞기도 합니다. 15분 정도 일찍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좀 더 덜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기도 했습니다. 네. 길이 많이 미끄럽기도 하고 저 앞에서 좀 넘어질 뻔하기도 했거든요.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 길이 더욱 미끄러워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저 이 근처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되게 많아요, 보면. 언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얼어 있으면 미끄러운 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저는. 서울시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인력 9천여 명과 제설차 1,300여 대를 투입해 눈을 치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좁히는 집중 배차 시간도 버스와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30분씩 연장됐습니다. 물론 굵은 눈발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곳곳에서 빙판길이 생겨나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선 차들이 더딘 속도로 운행해야 했지만 눈 소식에 부지런히 움직인 시민들 덕분에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현재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눈은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번에는 매서운 북극 한파가 다시 시작될 거란 예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눈은 시간이 갈수록 굵어졌습니다. 출근길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되며 시간당 2-3cm의 강한 눈이 쏟아졌습니다. 충남 태안에 10cm의 가장 많은 눈이 왔고 인천 8.4cm, 서울에도 4.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눈이 내리면서 교통 정체가 심해졌고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잠시 주춤했던 북극 한파가 다시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 강원 내륙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이 더 낮아지고 토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 속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간에는 10cm, 서해안에도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파가 일요일 낮부터 누그러들겠고 다음 주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올 겨울 날씨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추운데 난방비 급등이 현실화되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난방비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17만여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올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 160만 가구에는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로 늘려 최대 7만 2천 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올 겨울에 하나는데 바우처는 오는 4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은 3월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국내 정치와 해외 시장 동향에서 찾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면서도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에서 난방비 대책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진행된 브리핑. 그것도 주무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발표한 건 난방비 폭등으로 아우성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민심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가스요금 할인은 결국에는 국민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은 채 취약계층만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스비의 논란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난방비 대란 관련해서 정치권도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제각각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2조 원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은 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면서도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치솟는 난방비에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던 민주당은 당 소속 지자체장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7.2조 규모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건의한 5조 원 규모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건데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2배 인상 대책도 저소득층이 대상이라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덜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이제도, 난방비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근거 없는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은 전임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마련하지도 공공요금도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제와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펴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난방비 대책도 대책 없는 돈풀기로 깎아내리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방탄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정 방탄조끼까지 입고 검찰의 부정 비리 수사를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볼모 삼아 정치적 피난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요구한 대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가 결정됐지만 여당은 설 연휴 직후 난방비 급등으로 민심이 악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당분간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도 추가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려면 올해 난방비는 지난해 오른 것의 2배 정도는 더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 11배 이상 오르는 사이에 도시가스 요금을 묶어두었던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탄소 중립이 강조되면서 국제 LNG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00만 BTU당 6.1달러에서 12월에는 27.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9월엔 69달러를 넘었습니다. LNG 가격이 1년 반 만에 11배 넘게 올랐지만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1년 8개월간 동결되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38% 인상에 그쳤습니다. LNG 도입 가격과 판매 가격의 격차는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쌓였습니다. 현재까지 10조 원, 이 미수금은 소비자들이 가스공사에 갚아야 하는 빚인 셈입니다. 적자를 끌어안고 한전처럼 그래 우리 채권 발행해서 계속 부채 누적할게 이게 안 돼요. 미래의 소비자들이 그 미수금을 갚아줘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20년 이상 장기 계약 물량을 80%, 단기 물량을 20%로 조절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 물량도 환율과 유가에 연동되고 특히 지난해에는 4분기 들어 단기 물량이 확대됐던 게 미수금 증가의 원인이 됐습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올해만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당 10.4원 올려야 합니다. 지난해 인상액의 2배 수준입니다. 더구나 올해 1분기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만큼 2분기 이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 LNG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중국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봉쇄를 해제를 해서 중국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25년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주택용 가스요금을 38% 올리는 사이 영국은 264%, 독일은 358%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스는 물론 전기요금까지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된 지금 상황이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전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다음 날 열렸는데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채 3월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8 전당대회 진행 상황을 들었고 여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참석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우리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또 거기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인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다음 날 이뤄진 자리. 나 전 의원이 언급될지도 주목됐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따로 있으셨는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대신 UAE 스위스 순방에서의 막전 막후를 여당 지도부에게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많으면 150억 달러를 기대했는데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 투자가 결정됐고 UAE 측에서 구체적 계획을 우리에게 맡겨 대통령실과 경제부총리 등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UAE 대통령이 투자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기업 간 투자도 7조 5천억 원 정도 있었다며 스마트 농업을 하는 청년이 그 자리에서 150억 원을 투자받은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재검토, 최근 난방비 상승을 둘러싼 민생 문제 등 현안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만찬 이후 2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처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꾸준하게 이뤄졌지만 야당과의 회동은 아직 한 차례도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면서 두 사람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본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짓기 위한 컷오프의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방침인데 몇 명이 또 누가 오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천 공포 정치라는 비판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면서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에게 낙하선 공천을 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공포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을 당적을 자주 옮기는 철새 정치로 비판한 김 의원을 향해 자신만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있냐며 발끈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돕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것도 잘못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제가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옳지 않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날선 공방 와중에도 중도하차한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을 향한 구애는 계속됐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저는 다르지 않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보다는 우선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 본경선에 나갈 당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컷오프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명이나 4명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안철수 의원 외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이 남은 한두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찾아 새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그간 수없는 공격과 음해에도 사필 규정을 믿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표직 자체가 특권이라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지역 민생 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예정이 없던 현장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검찰 소환 조사를 겨냥해 숱한 공격과 음해에도 실체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사필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다 실체가 드러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민주당 기반인 호남에서 축산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결국은 제자리를 가고자 하는 이 자연현상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검찰 출석으로 이 대표가 당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당내 비명계에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게 당당하고 떳떳한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정해진 당원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는 등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라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장 제1야당 대표의 특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형사 피의자가 검찰 출두 일자를 마음대로 정하고 이 대표 출석 이후에도 상당 기간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해 민생 현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신경전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받는 경찰 조사에서 로비스트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 씨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석 달 동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었던 정 전 실장을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경찰 조사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인섭 씨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라면서 친분 관계와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의원 20명은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에는 국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 위원들의 요구를 조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며 폄훼해 회의를 파행시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전국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조사하는데요. 560여 곳의 지난해 성적표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최고 1에서 최하 5까지 등급이 매겨지는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등급을 받았고 이른바 3대 사정기관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발병에 매일 브리핑을 하고 방역관리에 고군분투했던 질병관리청. 지난해 청렴도 성적표는 가장 높은 1등급이었습니다. 통계청과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3대 사정기관으로 꼽히는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그리고 국토부와 산자부, 행안부, 외교부 등 주요 중앙부처는 4등급에 그쳤습니다. 만년 하위권을 맴돌던 금융감독원은 올해엔 작년보다 2단계 뛰어올라 역대 최고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기업에선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남동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1등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하 성적인 5등급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선 경남과 경북, 광주광역시, 전남, 제주가 2등급을 받아서 웃었고 상위권이던 울산은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병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유일하게 1등과 꼴찌로 분류돼 극과 극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대학은 부경대와 울산과기원, 충북대, 한국교통대가 최고 등급을, 강릉 원주대와 한국체대는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처럼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한 건 지난 2002년부터입니다. 해당 기관 직원과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감점하는 식으로 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부패를 막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까지 점수에 반영했습니다. 종합 청렴도의 평가 결과는 기재부에서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상임 감사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기간별의 청렴 수준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청렴 포탈에 청렴 지도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성적표를 받으면 자기 홈페이지에 한 달 넘게 걸어놓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다고 숨기거나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매년 이맘때면 권익위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한 달 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의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1군단이 표적을 처음 탐지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군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따로따로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육군 1군단이 북한 무인기를 포착한 것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19분쯤. 하지만 실무자가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고속 상황 전파 체계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작전사령부는 1시간 가까이 지난 오전 11시 11분에야 이 사실을 알았고 공군작전사령부는 정오가 돼서야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수도방위사령부는 자체적으로 무인기를 탐지해 오전 11시 27분쯤 대응작전에 들어갔습니다.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방공 지휘 경보 체계가 연결돼 있지 않아 서로 작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연동이 안 되잖아요. 예,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연동시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 판단 대부분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합참은 미흡했던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레이더에 민간 항공기와 새떼, 드론 등 하루 평균 수천 개의 항적이 포착되는데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 발을 사격하게 되다 보면 비행기를 못 맞춘 그 탄이 민간 지역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게 한 맥시멈 2km 내지 3km 정도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역에 떨어질지 조종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비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실질적인 합동훈련 강화와 소형 무인기에 적합한 작전 수행체계 정립, 대응 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검열 결과 여러 허점이 드러났지만 군은 징계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무인기를 날려보낸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군은 이번 보고에서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의 문책 계획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실무진부터 1군 단장과 공군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고위직까지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모두 교체나 문책할 경우 당장 군 지휘 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이어졌지만 군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에 대해서까지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런 고려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과 이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우리의 군사작전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는 북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현안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명백한 경호 실패로 규정한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고 북한 내 통설을 놓고 여야 간사 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현안 보고를 받기로 돼 있던 국회 국방위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북한 내통설을 제기한 삼성 장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사자로 지목된 사성 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이 양보 없는 설전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저희 북한 내통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에 제소를 했습니다. 원내 과반의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보고 시각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두고도 맞서며 국방위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1시간 안에 간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이 12시 12분이라고 하니까 마이크 끄라니까. 이게 넘어가고 나서 보고받은 거 아니냐. 자료 요청을 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겨우 회의가 속개됐지만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한다는 야당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당이 맞서며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책론이 언론에도 어제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장관님도 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로 느끼셔요?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들을 처벌할 경우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 용산 상공이 뚫린 명백한 경호 실패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경호처하고 안보실이 나와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이걸 국방위를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국방 뚫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무인기가 넘어서 뚫린 것은 그렇게 대단하게 이 정치 공세를 하시는데 민주당은 경호처나 안보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질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금을 주도록 하자는 해법안을 정부가 사실상 통보했다며 무능한 외교의 책임은 외교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들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말하는 소통은 의견을 나눈다기보단 결과를 정해두고 통보하는 수준이었다며 외교부는 일본과의 협의가 어렵다는 점만 계속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입장은 현재 협상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행하면 항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실행할 거라고 성토했습니다. 일본 유학 중에 도쿄 시내 전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의인 고 이수연 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고 이수연 씨의 어머니 신윤찬 여사가 사고 현장인 도쿄 신주쿠 JR 시노쿠보역을 찾아 추모비 앞에 헌화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도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사고 현장에서 묵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1대한민국 민단과 고인을 기리는 LSH 아시아장학회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수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6%로 다행히도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기준금리를 4.2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도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둔화 흐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국내 수출은 전분기보다 5.8%나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의 영향으로 내수마저 주춤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역성장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주요국가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민간 소비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수출입 비중이 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역성장 폭이 작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6%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올해 1분기엔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올해 1, 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과 공공투자, 민간사업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택거래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서 기존 집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1년 연장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기존 집을 일정 기한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에 예외도 있습니다. 분양받은 집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기존 집 처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새 집 완공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됐는데 정부가 이 특례 기준을 완화해 3년 이내로 1년 연장했습니다. 기존 집이 재건축, 재개발되는 동안 머무를 새 집을 산 경우에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거래 부진으로 기존 집 처분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겁니다.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어 금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낮아집니다. 세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데 물리는 중과 누진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절반 가까이 내리게 되면 이들 법인의 세부담은 400억 원 남짓 줄어듭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적용되려면 야당 협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한국타이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찰이 법인과 이를 주도했던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현범 회장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는데 시간을 번 검찰은 배임 등의 혐의까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정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신단가 정책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런 부당 지원으로 계열사 지분 절반을 가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막대한 배당을 챙겼다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어 검찰 요청에 따라 정 씨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MKT의 매출 이익률은 42.2%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제 조 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애초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기소되면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 회장의 공소시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정지됐습니다.
검찰로선 시간을 벌게 된 셈으로 다른 혐의까지 묶어 한꺼번에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말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관련 배임 혐의까지 수사망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애초 문제의 계열사를 인수할 때부터 별도 법인을 세워 총수 일가의 지분을 끼워 넣었고 그 결과 한국타이어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던 이익을 총수 일가와 나눠 그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부당이익이 경영권 승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집술이나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사적으로 유용했던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내보다 두세 배 되는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습니다. 연마제로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첨단 기술이 사용되는데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여주고 집적도를 높이는 데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된 산업 기술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반도체 소재업체에 넘긴 전현직 연구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허청 조사 결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50대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와 동업을 약정한 뒤 연구원들을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내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1곳에서 반도체 연마제 실험 자료 등을 중국 업체로 넘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그걸 자료를 이용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중국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받던 연봉보다 두세 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조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은 실제로 중국 업체 임직원으로 이직했고 일부는 중국 업체의 지분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인 A씨는 중국에 새로운 법인까지 설립했지만 국정원 첩보로 수사에 나선 특허청 기술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기술 유출로 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 공정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덜 미세한 공정을 갖고 있거든요. 받은 기업은 그만큼 개발비가 전략이 되잖아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추월당할 수도 있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00여 건으로 이 중 국가 핵심 기술은 36건에 달합니다. 특허청은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나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지만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이 법의 취지를 계속해서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날,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고 이한비 PD 아버지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00여 명. 유가족들은 이런데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법을 무력화한 결과라고 입을 모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방해하기 위해 재계와 합작으로 온갖 만행과 책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법 적용 대상 사고는 299건이지만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15%가 채 안 되는 34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건 11건에 불과하고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업에서 현행법 규정을 악용해서 처벌 책임을 교묘히 회피한 게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영계는 법의 모호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핑계로 최고 책임자 처벌을 면하게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법의 모호성을 이유로 안전 확보 의무를 오히려 축소하려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제시한 법의 개정 방향은 자율 규제와 처벌 완화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고통과 눈물과 땀 위에서 제정된 이 법을 이렇게 사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말단 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기업에선 계속해서 완화를 요구하고 정부도 기업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제정 전부터 힘든 과정을 거친 중대재해처벌법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민청 설립도 올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 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업무 보고에선 한국형 제시카법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5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내 옆집에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불안감, 지역 주민분들의 마음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3월 안에는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와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엔 전화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우 앞서 입법 예고된 대로 집주인의 체납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제탑 신설도 속도가 날 거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이른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치되면 예산 낭비 예방과 함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41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체류 질서 확립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보고 내용에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이나 공사 방해 같은 조폭식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만에 민법도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의 보안 수사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준칙 정비에 대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한남동에서 관저 만찬 한 이후 지금 2달 정도 된 거죠. 맞아요.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오늘은? 미리 설날 전에 잡혀 있었다고 해요. 설 전에 잡힌 일정. 그런데 일단 순방 성과를 이제 설명하는 거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대변인들한테 전화해서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몇 명한테 해봤는데 그 지금 현재 한남동 그 대통령실의 10층인가에 그 이렇게 작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대요. 거기서 이제 뷰는 아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또 오늘 눈까지 내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대통령은 본인의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 약간 굉장히 좀 만족해하시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300억 달러의 그 지원을 받기로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쪽에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그걸 돈을 쓸 수 있다. 투자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핸드를 줬다는 거죠. 뭐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그러면서 이게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 회장 같은 경우는 이틀을 더 머물렀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7조인가를 또 이렇게 개별 민간 기업끼리의 수주를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보도됐습니다만 그 청년 벤처 그 농업 벤처를 하는 청년에게 150억을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을 이것이 바로 결정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통령은 이번에 내가 그 본인이 이제 영업사원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에 방점이 찍혔다. 예, 대부분 그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나경원 대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한마디도 안 했다. 정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없었다. 했다고 합니까? 예, 그런 얘기 없었고 사실 그렇게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리 잡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 불출마 선언을 나경원 전 의원이 했기 때문에 혹시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가장 궁금해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다. 만약에 그분이 출마한다고 선언했으면 또 출마한다고 선언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되나요? 예. 아닐 겁니다. 네. 자,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대통령이 3.8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 자,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는 소식이었는데 이거 속보로도 전해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전례가 없었나 찾아봤더니 전례가 꽤 있더라고요. 예, 뭐 그 국민의힘 이제 당원에 보면은 7조에 보면은 이제 명예직 외에는 맡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당의 큰 축제 행사니까 뭐 참석을 했던 전례들이 있고 참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정말로 즐기기 위해서 축제로서 참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 여기 나가니까 알았을 때 잘 찍어봐 이렇게 좀 시그널 엄포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역대급이잖아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뭐 국민의힘 분들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출마를 못하게 이렇게 막는 식의 방식들 그리고 뭐 초선 재선 의원들이 이런 성명서를 내면서 못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역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본인의 마음 윤심이 담긴 후보가 아닌 후보가 됐을 때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만에 하나 그것도 참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대통령 참석이 좀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아니 전혀 무슨 압박이 아니 이미 모바일 투표 다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 결과만 발표하는 거예요. 투표는 그 이전에 다 끝납니다. 이미 다 끝난 거고. 다 끝난 거고 대통령은 거기서 이제 결과 발표할 때 손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박수 쳐주기 위해서 가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 안을 만들 때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서 야, 그런데 대통령이 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딱 결과를 했는데 아무도 과반수 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다시 12일 날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된 거는 3월 8일 날 만약에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2일 날 두 사람을 놓고 결선을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애매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만약에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사실 그거 저희도 걱정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뭐 대통령은 가시겠죠. 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어서 뭐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가니까 당원들이 찍고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모바일 투표를 한다니까요. 그 사전에 다. 그건 절대 오해다. 자, 컷오프 기준 당초 오늘 확정될 것 같았는데요. 이 31일로 연기가 된 건가요? 굉장히 고심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비대위원이지만 제가 이제 선관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김석희 사무총장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제가 이제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몇 명이 지금 출마할지 자체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4명 뽑는 5명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5명이다. 예. 근데 만약에 6명이 출마를 하면 그 1명을 컷오프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몇 명이 확실히 출마할 건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서. 근데 2월 2일에서 3일이 그렇죠, 등록이죠. 그렇죠. 근데 기준은 그 전에 만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알아서들 나오지 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컷오프 기준이라는 일단 게. 추이를 좀 보고. 예. 예.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혁신위에서 그 보도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혁신위에서 공천 기준을 얘기하면서 그 전과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전과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을 주지 말기로 하자. 그리고 성범죄라든가 음주범죄, 음주전과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만 벌금형만 있어도 주지 말기로 하자라는 걸 사실은 혁신위에서 그 안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게 아직 새 지도부가 만들어져서 어디까지를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지만 예. 그게 펜딩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번에 선관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어떻게 기준이 정해지는지 이건 뭐 31일쯤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 SNS에 본인의 상징적인 이 과거 영상 3개를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어떤 영상들인지 짧게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 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조국 게이트가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랬느냐? 물타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저 온갖 공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검하자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망가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의감 있고 누구보다도 결단력 있고 누구보다도 결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에 보신 저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 발언을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 뒤에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지금 원내대표 시절의 영상들을 좀 올렸는데 이 영상을 올린 그 속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이 당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로열티가 있었고 최선을 다해 왔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이제 증거로 일종의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을 이렇게 매정하게 내치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매정하다. 정말 당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투쟁, 민주당을 향해서 투쟁을 했습니까? 그래서 참 정치 매정하다 이 생각이 다시 들고 네. 이게 지금 이 정치가 정글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이제 정치 인생이 여러모로 위험에 좀 뭐 처해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본인도 알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제 공천 여부까지 지금 불확실하다. 이게 정글이라서 한 야수가 피 흘리기 시작하면은 다 달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동작을에 지금 나 공천 뭐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웃거리는 분들이 뭐 언론에 막 나오고 뭐 조정훈 시대전환 뭐 의원까지 뭐 거기에 뭐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나경원 그래서 의원이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는 보수의 정통 보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 징후를 감지를 한 거죠. 본인이 피 흘리고 있지만은 아직도 네. 그 과거의 어떤 로열티들, 충성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달라 이런 건데 글쎄 저 정도 결기면은 사실은 출마를 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참 전 약간 좀 선택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취재진 단톡방에도 이제 글을 남기고 취재진하고 스킨십을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치인 나경원으로서 또 꾸준히 활동을 하겠다. 아니면 좀 가깝게는 전당대회에서도 내가 좀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 있을까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나경원 의원은 아마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내가 지지도 1위였는데 그래서 내가 뭐 말실수를 좀 했는지 몰라도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나를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떨어뜨릴 수 있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인간인데 왜 그런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거 없다 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근데 제가 과거에 이제 특파원을 할 때 미국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정치인이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swallow the insult. 그러니까 굴욕을 참아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인상에 남아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굴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본인은 어쨌든 정치인이라면 삼킬 때는 삼켜야 돼요. 좀 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저는 글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계속 나 잊혀지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액션을 보이시잖아요. 저런 것들을 올리는 것들도 내가 완전히 이렇게 당에 삼키진 못했다.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럴 수가 있어라는 그런 원망의 감정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때때로는 잊혀질 시간도 필요하고 김치가 익을 시간도 필요하고 콩나물을 끓일 때 뚜껑 자꾸 열면 비린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본인이 그냥 정말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 밀고 나간 건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물러난다면 좀 침잠하고 약간은 좀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미련을 보이시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자, 이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을 두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같으면 출마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 발언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출마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은 자기 행동에 다 책임을 지는 건데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갔겠죠. 선거에 나갔겠죠. 전당대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초월하는 무슨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상식을 초월하는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끝까지 미제로 남겠죠. 정치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데 나 같았으면 전대에 나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상식을 초월하는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해임을 발표한 날 기시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서 뭘 읽으셨습니까? 이준석과 나경원은 다르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결기가 있고 나는 들이받을 용기가 있었다. 근데 나경원은 그러지 못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다르죠. 두 사람은 정치 인생도 다르고 한 분은 어쨌든 정통 보수로서 굉장히 정통파의 길을 걸어왔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개혁 보수에 좀 더 이제 섞어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더 껄끄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다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들 뭐 요거에 조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아마 이런저런 압박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과거에 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당 대표에 물러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 미국으로 뭐 떠나면은 뭐 이런 딜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비스무리한 얘기들 했으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측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모로 좀 압박이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 매정하다. 그렇게 당에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압박까지 해가면서 눌러 앉혔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는 저 자리에 가셨다면서요? 저 있었습니다. 제가 저기 그 펜앤마이크의 과거 유튜브 방송에 그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5주년 행사였어요 오늘.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안철수 대표도 오셨더라고요. 그 화면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인데 제가 가운데 껴앉아서 좀 곤란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오늘 근데 화면에 보여졌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요. 강연 끝나니까 뭐 악수하죠. 공감한다 이런 얘기도 해서 많이 정치 환경이 달라졌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그 오늘 느낀 거는 이준석 대표는 확실히 나하고 세대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 그러니까 아까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어쨌든 그 본인이 굉장히 좀 그 좌절하고 지금 실망한 상태인데 나를 비교해서 나라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역시 이준석 대표는 이게 세대가 좀 다르구나. 젊은 세대라서 자기가 제일 중심으로 내세우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아까 안철수 대표하고는 또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인터넷 신문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가 그 레이아웃이 주는 그러니까 1면 톱, 2면 톱 이런 것처럼 레이아웃이 주는
그런 그 가치 판단이 없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인터넷에 한 줄 한 줄 이렇게 나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뉴스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했어요. 네. 그 축사를 하시면서.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다음에 올라와서 그 말씀에 상당히 공감한다. 예, 첫마디가 그거였다면서요.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가시를 또 뒤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서 저도 KBS나 이런 데에서는 국제 뉴스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공약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가 그때 인수위원장 하셨잖아요. 근데 인수위에서는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뒤에 또 뼈가 있었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비트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는 이 앞부분과 기사화된 부분을 주로 봐서 현장에 있었을 때는 또 그런 가시를 좀 느끼셨다. 사실은 좀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나경원 전 의원 앞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을 감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공천 못 받을 것,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을 안 주는 걸 떠나서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패스트트랙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 때문에 어차피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뭐 알 수 없죠. 이건 알 수 없는 게 실제로 이제 형이 확정돼야 되는 문제니까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재판을 길게 끌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좀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2명 정도가 이제 이걸로 기소됐는데 대부분은 다 전직 의원들입니다. 지금 현직은 한 분인가밖에 없고 아마 다 대부분 전직 의원이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또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뭐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는데 뭐 이번 시련을 또 한 번 넘으면은 다음에 또 기회가 열릴 가능성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배제할 수 봅니다. 없다. 예. 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에도 여전히 몸값이 지금 상당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양강 구도인데 서로 지금 구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요. 오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영원한 당원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자를 남겨서 위로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빼놓지 않고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 남아 있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님이 당연히 구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예. 나경원 후보한테 사퇴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리고 노력을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일쯤이면 바로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표는 어디로 갔을까? 예. 저희 YTN이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 지난번에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기 직전까지 한 여론조사라서 그렇죠.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내일쯤이면 이제 나올 것이다. 제가 알기에는 오늘 어디에서 했어요. 예. 오늘 여론조사를 해서 아마 저녁 시간대쯤이면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공개된 게 아니니까 뭐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일이면은 그 숫자가 다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거 뭐 그 이전에도 다 예상되지 않았어요? 나경원 후보의 표가 김기현 후보한테 얼마나 갈 것이냐 많이 안 간다. 그게 그 이전에 봤던 조사잖아요. 그 결과 그대로 가겠죠. 뭐 그러면 아마 안철수 후보는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는 글쎄 그렇게 많이 올라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하지만 그때도 지난번에 왜 그 여론조사할 때 본인이 이제 제일 선두에 올라갔던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그 흐름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경원 후보의 사퇴로 인한 반사이익을 크게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전당대회가 양강 구도가 되니까 당권 주자들 셈법이 더 복잡해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야권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늘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럼 지금 최소한도 50% 6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천하가 다 알잖아요, 세상이. 윤 대통령 윤심이 누구를 미나. 그게 다 저렇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다고 그러면 저건 더군다나 또 그놈의 결선은 또 집어넣어가지고 요새 상당히 후회 막급일 거요. 저렇게까지 그 윤심이 뒷받침돼주고 뭐 또 다 공천을 바래서 됐지만은 그 많은 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줄을 섰는데도 저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거는 저는 결선에서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밀어주는데 최소 50에서 60%는 나와야지 이 얘기를 했고 결선 투표 가면은 좀 김기현 의원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 물론 이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네. 중진 의원이긴 한데 인지도 측면에서 대선을 나오거나 뭐 원내대표를 하거나 이런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보다는 확실히 이제 인지도 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예. 다만 점점 이제 김기현이 어떤 정치인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정도까지 밀어줬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는 김기현 개인의 어떤 약간의 한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반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 그게 꼭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론조사는 나오는데 실제 저는 이제 이거 당원 투표를 하면 또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여론조사 기법의 한계인데 여론조사는 지역별 세대별 인구를 딱딱 할당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대충 보면 서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 한 55% 정도 네.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영남, 그러니까 PK, TK를 합쳐서 20% 정도예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영남의 20%를 조사했지만은 실제 영남의 당원은 41%라는 거예요. 가중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2배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영남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울산의 지역구를 두고 정통 보수에 가까운 김기현 의원을 더 선호를 할 거라는 거고 실제 나이대도 2030, 40하고 5060, 70을 합치면은 5060, 70이 한 51%, 2030, 40이 한 49% 되거든요. 근데 당원에서는 2030, 40이 31%밖에 안 되고 나머지 69% 정도가 그 시니어 세대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은 생각보다 김기현 의원이 앞서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이제 투표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기현 의원이 그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을 가능성도 꽤 있죠. 있을까요? 네, 지금 저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정확한 분석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냥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인구 분포별로 하고 지역별 인구 분포별로 하잖아요. 또 세대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는데 당원의 책임 당원들의 그 분포가 그 인구 분포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은 예를 들면 호남에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40% 정도 되니까. 근데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한 20%를 계상해서 하고 있는 거고 연령대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책임 당원들은 더 이제 대통령과 그 당대표가 같은 뭐랄까 전혀 이렇게 완전히 좀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좀 더 저평가됐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모르죠. 뭐 그거야 이제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으니까 정치가 생물이고 또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현재 추세로 하면 혹시 1차에서 그냥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 예, 두 분의 뭔가 전망이 좀 비슷했는데요. 마지막 변수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인데 오늘 측근 김웅 의원에게 니는 어찌 생각하노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온 쪽으로 방점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아마 2월 2일, 3일 전에는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오늘 텃밭은 호남에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두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려야 되는 거죠?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저는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사필 규정한다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사필
규정을 믿는다. 이제 저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소환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오늘 그 텃밭인 호남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재명 대표 심경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아니 참 예.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모두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뭐 그 강요를 막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이 왜 불안합니까? 불안한 건 민주당이 불안하죠. 그리고 제일 불안한 분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 본인이실 거고 본인의 상황을 자꾸만 일반 국민들에 치환시켜서 여러분도 불안하죠? 여러분도 불안하죠?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민주주의가 퇴행? 글쎄요. 방탄국회를 열어서 그 계속 지금 그 체포 동의안 같은 것들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출두 개인 범죄에 대해서 출두를 하면서 당의 모든 사람 그 많은 그 의원들을 끌고 검찰청사로 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 아닌가요? 예. 본인께서 얘기하신 민주주의의 퇴행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의미하는데 글쎄 뭐가 퇴행일까요? 본인이 민주주의 퇴행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토요일 날 소환되는 것은 대장동 관련입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연일 지금도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남욱, 유동규 전 본부장 두 사람의 진술 외에는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이건 또 그 두 사람의 진술이라서요. 앞으로 이 대장동 관련한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뭐 입장이 변할 수는 네. 있어요. 저는 남욱이나 유동규 씨의 입장이 변할 수는 있고 그게 과거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호하게 얘기를 했다가 모든 게 선명해지면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검찰이 이거 어디까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 남욱이나 유동규의 증언 빼놓고 물증이 있는 것인가? 검찰이 요즘은 웬만하면 다 흘려주거든요. 다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뭔가 물증이 있으면은 언론 보도 뭐 TV조선 같은 데서 막 대서특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 어떻게 재판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거를 이제 수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성완종 리스트 막 있어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도 막 이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뭐 깨끗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대법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정말로 뭐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임 아니면 이제 배임이거든요. 뭐 뇌물이 아니면 이제 배임인데 배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거리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갈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복잡한데 소환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정치 공동체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소환하는 날 우리 같이 모여서 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무결시켜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당의 입장은 뭐 일관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낙연 후보 경쟁자 캠프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됐고 또 기자들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추적 보도를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들 위례 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의해서 보도된 것이고 고소고발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치적 사건이라고 이걸 주장하시는 것은 얼토당토 않고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자연인 이재명으로서 검찰에 출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것을 저희가 보기엔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신 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이 한두 달도 안 돼서 곧바로 남의 지역구에 가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밀고 나가신 것은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해서 저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라는 간판 혹은 방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것이 검찰의 장난이고 조작이고 수사라면 그래서 그것을 딛고 우리나라가 본인도 변호사신데다가 수많은 민주당의 율사들이 계신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검찰이 기소해서 그것을 유죄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해서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표님은 바로 다음 대통령이세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당대표직이니 이런 방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정청래 의원 내가 이재명이다? 저거 뭐 캠페인 하자고 하셨지만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도 별로 안 하셨잖아요. 그 본인 자연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저기서 클리어가 되면, 해명이 되면 그 다음에 돌아오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재판까지 가서 클리어가 되면 바로 다음 대통령이다. 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지금 백현동 의혹이 있죠. 용도 변경을 4단계 해서 이제 민간업자들에게 또 수익이 돌아간 이런 모델인데, 이게 이제 대장동의 쌍둥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이게 검찰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는 핵심 인물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겁니까? 예전에 아마 그 성남시장 선거했을 때 네. 그때 선대 본부장이었나 제가 비서였나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핵심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또 뭐 이제 전과가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비리 전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이 건설사가 이거를 이제 특정 건설사가 이거를 수주를 하는데 이분이 영입이 돼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여기 부지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의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나오면서 성남시에 있었던 뭐 LH라든지 기타 등등 한 5개 정도 식품개발연구원도 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하다가 아파트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용도 변경이 4단계가 뛰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보통 한 단계 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연결고를 김인섭이 로비스트로 들어오고 이 건설사로 이거를 낙찰이 되고 그 부분을 이제 몰아줬다라는 건데, 사실은 의아하고 사실은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런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그러면 뇌물이나 뭐 이런 걸로 엮으려면은 꽤 많은 물증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혐의만 가지고 지금 무성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검찰이 뭔가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폭로들이나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쫓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정확히 연결고리가 밝혀진 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민주당 얘기에 이어서 오늘 최근에 가장 지금 화제가 된 일이 난방비입니다. 지금 난방비 얼마 나오셨습니까? 저는 뭐 아파트 관리비하고 저는 따로 나오거든요. 저는 원래 많이 안 나왔어요. 한 5만 원 나오던 게 12만 원 나왔습니다. 12만 원 정도. 난방비가 뭐 2배에서 3배 정도 나오다 보니까 민심도 부글부글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실이요, 오전 9시에 뭐 주무부처가 발표하기 전에 대책을 내놨어요. 취약계층에 전체적으로 이제 2배 정도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건데, 그만큼 이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요. 뭐 저도 설 때 그 친구들 가족 모임 했었는데 거기서 온갖 그 여성분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난방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제 워낙 이게 도대체 그 생활이라는 게 빠듯하잖아요. 항상 어디에 얼마 지출되고 어디에 얼마 지출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 서민들이라는 게 혹은 또 일반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나 그런 거 얼마 오르든지 신경 안 써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나 되시겠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정에서도 저희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해서인지 그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나 이거 그 가스요금 때문에 그 난방도 못 하겠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관계 부처들이 좀 발이 좀 늦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용산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요금이 급격히 오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국제 천연가스 요금이 너무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한 11배 정도 올랐다. 여기에다가 가스공사 적자가 지금 파산 직전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이제 뭐 9조 원 정도 지금 뭐 누적 적자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완만하게 계속 오르다가 작년 2월 달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배 이상 뭐 오르고 다시 좀 내리긴 했는데 최근에는 다시 내리는 이유가 유럽이 더워요, 지금. 지금 스키장도 못할 정도로 뭐 그러니까 난방을 안 떼도 돼가지고 지금 다시 내리고 있더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만하게 오른 거는 왜 올랐냐면은 천연가스가 석탄 발전 대신 천연가스를 이제 그러니까 전기 발전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 석탄이 100을 배출을 하면은 천연가스는 50만 배출합니다. 석유는 한 80 정도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이산화탄소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줄이고 한국도 줄이면서 LNG를 많이 수입을 하고 전 세계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되다가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몰랐느냐 이게. 작년 2월에 터지고 3월에 대선 나고 5월 달에 취임하셨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올려놓고 그러면 이런 난리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게 조삼모사 같은 행동이라고 지금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그 올해 예산을 하면서 지금 그 에너지 바우처를 삭감을 했어요. 심지어 한 30%. 그래서 117만 가구에 주던 거를 85만 가구로 줄였어요. 32만 가구 그리고 455억 원을 감소했습니다.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나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산님 긴축재정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7월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한다. 이거 발표하자마자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이죠. 이거를 깎고 그러더니 이 난리가 나니까 다시 지금 뺏었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냐.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이 정도 올랐으면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최상목 경제수석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여당에서 또 전 정권 얘기를 합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했다. 전 정권에서 안 올렸다. 아니 그러면은 이 부동산도 뭐 세계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때 비판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탓하다가 정권 내줬거든요. 역사에서 좀 교훈을 좀 얻으십시오, 제발. 충분히 예견이 됐던 일인 만큼 현 정부에서 미리미리 지난해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신데. 근데 몰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이렇게까지 계속돼서 예. 공급망이 갈수록 이렇게 악화될지 몰랐고 그다음에 올 겨울이 예. 유럽은 지금 또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혹한이 몰아닥칠지도 몰랐고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뭐 집권 여당이니까 사실은 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 책임을 져야 돼요. 정치이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이 비판하셔도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다 알면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거 알면서도 그거 안 했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지금 여야가 굉장히 시각차가 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정부에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이제 건의를 한 상황인데 이걸 좀 늘려서 7.2조 원 규모로 해서 이걸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해서 지급을 하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거는 제안을 했는데 재원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련해?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득을 보게 된 정유업체에서 횡재세를 걷어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횡재세라는 게 그 본인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어쨌든 미리 사놨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 차익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기름을 사놨는데 기름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원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보편적 지원이라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보편적 지원 계속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1000조가 넘어가지 않 400조를 무려 집권 5년 동안에 늘려놨는데 그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계층 그쪽에 지원이 먼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원도 그렇게 무슨 로빈훗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야, 뭐 횡재하는 애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지 않아. 그게 굉장히 속은 시원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경제 질서에도 맞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피면은 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 사례에서도 다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는 단어 자체를 뭐 횡재세 뭐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포퓰리즘이란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횡재세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장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큰 틀에서 김종혁 의원님하고 좀 의견이 비슷해요. 사실은 뭔가 새로운 세목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기존의 틀 안에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의지가 있느냐 정부 여당이 그리고 지금 긴축 재정을 이렇게 하면서 다 깎아놨는데 사실은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오히려 지금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이런 게 하면서 그 고통이 지금 서민들한테 나가놨고 이런 식으로 깎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게 다 서민들 뭐 저소득층한테 갈 텐데 조금 더 지금은 오히려 일반적인 어떤 법인세가 됐든 뭐가 됐든 더 거두면서 그거를 서민들한테 주는 이런 정책 기조를 좀 바꾸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 시각차가 큰 만큼 이거 말고도 논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1월 임시국회 뭐 거의 놀지 않았습니까? 2월에는 좀 바삐 돌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올겨울에 한해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긴급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 추위 민감 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천 원에서 3만 6천 원 할인해서 18,000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분기 가스요금 인상안은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월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6년까지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실질적으로 가스요금이 1년 전과 비교해 1.5배 올랐는데 지난해 12월 가스 사용량은 11월보다 2배 늘었다며 난방비 급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며 가스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스비 인상 여파가 교통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가스연료비 체납으로 버스 운행이 한 달 넘게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차고지에 덩그러니 세워진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들. 시민들은 한 달 넘게 버스 대신 택시나 자가용, 비상 수송 차량을 타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이 폭등하자 버스 업체들이 연료비를 연체한 게 원인입니다. 태원역의 유진 운수의 가스 연료비 미납으로 시내버스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파가 겹쳤고 고유가 시대에 틈새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던 LPG 차도 가스비 인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LPG 차는 지난 2008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3.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엔 절반 수준인 7.5%로 급감했습니다. 153만 대까지 늘어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차가 올해 LPG차 대수를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말 LPG 신차 판매량과 신차 중 LPG 차량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스 요금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수출이 묶이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5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1년 전보다 14.1% 늘었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일단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오늘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의 브리핑 이후 법무부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면서 여가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기업이 직원 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 근로공시제가 도입되고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단계에서는 합격자 성비를,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 근로자, 승진자, 육아휴직 사용자 성비 등이 공개됩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강도 살인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기징역에 대해 울분을 토했던 유가족들은 사형 판결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8살 무기수 이모 씨. 대전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용자를 성추행하고 둔기와 손발 등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까지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강도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가 2년 만에 교도소 안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건 비슷한 사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수용 중에 여러 차례 동료 재소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화 가능성이 높은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무기수인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더하는 게 형벌 예방 측면을 고려할 때 의미가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범 2명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인정해 원심보다 훨씬 가중된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울분을 터뜨렸던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 유가족들이 되게 안 좋게 판단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 가족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지난 2010년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 부부를 살해한 70대 피고인 이후 13년 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10대 일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청소년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인천 지역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고 이 가운데 1명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시로 대마를 피우거나 판매한 재벌가 3세와 유학생, 연예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심지어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태교 여행을 다니며 대마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감귤밭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성인 가슴팍까지 올 정도로 큰 대마나무가 감귤나무 사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3인조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 가수 안모 씨가 키우던 대마입니다. 안 씨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지내는 집안에서 버젓이 대마를 피우고 아예 재배 장비까지 갖춰놨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한 남성이 탔다가 내립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 씨로 차 안에서 대마를 거래하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렇게 대마를 흡연하거나 유통한 재벌가 3세들과 유학생, 연예인 등 20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엔 홍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인 범효성가 3세 조모 씨와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 씨, 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 아들은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해외로 태교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대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대마 알선책 김모 씨에 대한 보안 수사에 나서 메시지와 송금 명세, 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김 씨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한 이들을 줄줄이 적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재벌, 중견기업 2, 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이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 구속수사 등으로 엄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홍 씨 등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와 의사, 골프 선수, 또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브로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서 병역을 감면받게 해주고 대가로 모두 2억 61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 골프 선수 등 병역 의무자 15명은 A씨가 상담해준 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가정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아는 업체와 수의 계약하거나 시 예산으로 개인 사유지를 불필요하게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시청 감사관실에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안산시 전직 정무직 공무원 A씨 등 6명의 이름과 함께 이들이 지난 2020년 윤화섭 당시 시장의 수행기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서 마스크 100만 장을 부당하게 수의 계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인공 동굴들이 발견됐다는 소식 지난해 전해드렸는데요. 그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한겨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사상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발견된 동굴을 조사하기 전 땅을 여는 의식, 이른바 개토제를 하는 겁니다. 파내려갈 곳이 동굴인 만큼 조사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우선 열렸습니다. 앞서 맨눈으로 발견된 6동굴에 이어 나머지 한 곳의 위치까지 최종 확인돼 총 7개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모두 일제강점기에 무기고 등으로 쓰였을 거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7개의 동굴 중에서 지표 물리 탐사를 통해서 그 내부 진입이 가능한 3곳에 대해서 내부 굴삭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7개 동굴 가운데 6호 동굴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입구부터 대부분 무너져 내려 접근이 쉽지 않지만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120명이 학살된 우리 민족의 비극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유족회도 꾸러지지 않은 채 방치됐던 곳. 군산대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의 끝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산군이 우리 양민을 학살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민 학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픈 역사지만 저희가 또 그런 데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산대는 3D 스캔 등 내부 조사 결과를 기록화하는 한편 임시 개폐 시설을 설치해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모래사장이나 잔디밭처럼 미끄럽고 푹신한 땅에서도 빠르게 뛸 수 있는 네발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공사장이나 사고 현장 등 사람이 가기 위험한 현장을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4발 달린 로봇이 모래사장 위를 달립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모래가 잔뜩 튀지만 초속 3m 이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서 미끄러지기가 쉬운데요. 이 로봇과 함께 푹신한 잔디 위를 달려보겠습니다. 50여 미터를 달렸는데 초반엔 기자가 더 빨랐지만 로봇이 속도를 내고부터는 로봇이 더 빨랐습니다. 로봇은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서 푹신한 지면으로 이동할 때도 속도가 크게 줄거나 오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래에서 뛸 수 있는 로봇을 만든 건 세계 최초고요. 일반 지형에서 뛰든 모래에서 뛰든 로봇이 그것을 달리면서 다리로 느끼고 이런 지형이다를 판단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뛰는 게 이번 논문의 핵심입니다. 로봇은 다리가 받는 힘과 관절 움직임 정보를 이용해 지면 종류를 판단하고 최적의 움직임을 구사합니다. 푹신한 곳을 달릴 땐 다리를 더 높이 들고 단단한 지면에선 다리를 조금만 드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기존 4발 로봇이 모래에서 뛰지 못하고 금방 넘어졌던 것과 달리 다양한 지면을 오가며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에서 변형하는 지면의 동력학을 모사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실제 모래나 흙이나 나아가선 풀밭과 같은 그런 지면의 동력학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실제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거기서 학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은 20kg을 싣고도 뛸 수 있어 카메라 등을 장착하면 공사장과 사고 현장 등 위험한 장소를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로봇이 한 번 충전으로 약 3시간 작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 배터리 용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본에서도 이틀째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교통과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눈보라. 승용차 한 대가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다 쌓인 눈에 발이 묶였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열차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일본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열차 350여 편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때 30km 넘게 오고 가도 못했던 고속도로는 만 하루를 넘긴 뒤에야 풀렸습니다. 25, 6時間前ぐらいですね。ざっくり言ったら食べ物。 이례적인 한파는 일본 대부분 지역을 영하권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전국 10여 곳은 해당 지역 관측사상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나가노 일부 지역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もう寒さを通り越して寒いです。氷が張るのがね、こんな風に張ったのあんまり見たことないです。 인명피해뿐 아니라 생활 속에도 한파로 인한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은 수도관이 터져 수천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또 빙판이 된 도로 곳곳이 통제돼 대형 택배회사 등의 물류 운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ドライバー等への情報提供など様々な課題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高速道路会社等との連携やさらなる改善を図っていくものと承知をいたしております。 한편 폭설로 10시간 가까이 승객 약 7,000명이 열차에 갇힌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회사 측에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그동안 지원을 주저해왔던 최신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발 더 깊숙하게 발을 담그면서 확전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임수공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the equivalent of one Ukrainian battalion. 미국과 독일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탱크 지원을 주저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탱크 지원이 방어용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re is no offensive threat to Russia. If Russian troops return to Russia, they'll be there where they belong. 미국은 올봄 러시아의 총공세에 맞서 탱크 지원을 결정했다지만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면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nd it's difficult to be able to predict how long this is going to go on, but we have to be prepared. 당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탱크 지원에 고마워하면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항공기도 필요하다며 또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Важливо, ми маємо розширювати і нашу співпрацю в артилерії. Ми маємо вийти на постачання літаків для України. 핵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는 러시아를 상대로 개전 초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포 지원도 주저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에 이어 브래들리 장갑차, 전차까지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반 가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가 이슬람 경전 쿠란을 불태우자 이슬람권에서 항의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튀르키예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독자 행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스웨덴 대사관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스웨덴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 불탄 것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اليوم خرجت الجماهير بسلمية أمام السفارة السويدية في بغداد ونقول لهم التصعيد آتي أكثر وأكثر إن لم تقدم السفارة اعتذار إلى أبناء جميع الشعب العراقي. 가장 먼저 튀르키예에서 반스웨덴 시위가 벌어졌고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스웨덴을 성토하는 시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으로 퍼졌습니다. 튀르키예가 막판 변수였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튀르키예는 2월로 예정됐던 스웨덴, 핀란드와의 3자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동반 가입을 추진하던 핀란드에서는 독자 행보의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핀란드는 튀르키예의 요구에 따라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4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2019년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을 문제 삼아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가입 비준 조건으로 두 나라의 무기 수출 금지 해제를 요구해왔고 스웨덴은 이미 지난해 9월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핀란드는 여전히 스웨덴과의 동반 가입 입장을 공식 견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단독 가입을 위한 행보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도 종일 날이 추웠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로 수도권은 오늘만큼 춥겠고 대구 영하 5도 등 다른 지역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반면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위가 강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5도, 대구 0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에 내리던 눈도 밤사이 대부분 그칩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내일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다시 눈이 오겠고 10cm가 넘는 큰 눈이 더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오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광주 영하 4도, 부산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